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오늘 그 목표는, 그러니까 이거 타고 문제도 몇 개 풀어볼 거거든요. 한 10문제 정도? 문제 이제 뭐 개정된 거 반영해서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할 건데, 올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바뀐 거는 다행히, 정말 많이 바뀐 거는 그 세무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것들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국징법이랑 국조법은 전부 개정이 돼가지고 통째로 바뀌어가지고 특히 이제 아예 그냥 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걔네들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국세 기본법 해가지고 법소부하고 상증세법 해가지고 5개 법 중에서는 이제 신탁 관련된 거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그쪽 내용들, 그 다음에 간이과세 이쪽 내용 좀 많이 바뀌었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조금씩 내용이 좀 이렇게 바뀐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오늘 좀 볼 건데,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이유는 올해 이제 시행령까지도 반영을 해가지고 하려고 좀 더 늦어졌고요. 시험이 이제 2월 28일 날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법도 조금 일찍 통과가 되고, 시행령은 뭐 작년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말에 의하면은 시행령이 한 2월 10일경 안팎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통과가 되면은 그때 한참 문제 출제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행령까지 반영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시행령도 꽤 많습니다. 바뀐 내용들이. 그래서 시행령까지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행령 안이 1월 8일 날 나와가지고 거의 계속 그냥 낮밤에 바뀌어가지고 오늘 지금 한참 평소에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 거의 지금 어제도 지금 한 4시 반 정도 자고 지금 계속 지금 책 작업 계속 좀 하고 있어가지고 바쁩니다. 오늘은 이제 국세 기본법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국기법, 그다음에 법소부, 그다음에 상증세 이렇게. 상증세는 뭐 수험 목적과 관련해가지고 바뀐 내용 하나 정도만 확실하게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진 않아요. 국기법, 법소부는 좀 양이 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금융투자소득,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아시죠? 가상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한참 되는 거, 비트코인에서 이제 그쪽 과세는, 원래 올해부터 과세하기로 했었거든요. 올해부터 해서, 올해부터 과세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쪽 내용들이 쫙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시기가 연장이 돼가지고 확정될 때, 시기가 연장돼가지고 뒤로 미뤄져서 가상자산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진행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에는 관계가 없다. 내년에 관계가 있는 거다. 가상자산이 다행히 이제 좀 미뤄졌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득세가 지금 현재 3가지잖아요. 종합소득세랑 퇴직소득세랑 양도소득세랑 이렇게 해서 3가지의 소득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득세가 하나가 더 생겨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세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과세가 안 됐던 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과세가 되는 것 중에서 양도소득하고 이자 배당이 있었던 거를 가지고 오고 모아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하나 더 생겨요. 소득세가 4가지가 되는데 그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후년에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올해 개정은 됐는데 시행을 2년 더 연장해가지고 2023년도에 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야겠죠.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1차 되고 내년에 2차까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삐끗하면 2차 때 볼 수도 있는. 근데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양이. 근데 그게 다행히 빠져가지고 그거는 내용이 안 넣습니다. 걔는 안 넣고 가상자산은 여기다 집어넣었지만, 근데 이제 안 볼 거고요. 금융투자소득은 다행히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뭐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시행이 2년 뒤다.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그래서 법 개정은 많이 되는데 시행이 좀 늦춰진 게 많아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히 그나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기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뭐 한두 번은 보셨죠? 근데 보셨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국세기본법의 내용 중에 좀 몇 가지 부분이 국징법으로 이관이 됐어요. 국징법 쪽에서 국기법으로 온 게 한두 개가 또 있긴 한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있던 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국세기본법 지금 공부했던 내용 있잖아요. 꽤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국세징수법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관된 게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온 것도 몇 개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많지는 않고 간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다행인 건데 아마 내년부터는 얘까지도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기본이 안 돼요. 기본적인 걸 공부하기 위해서 꽤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내년에 이것까지도 시험 문제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세무사 시험에만 맞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까지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자 세법에. 그래서 요 얘기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근데 요거는 모르겠는데 얘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행히 이제 올해까지는 빠져가지고요. 올해는 빠져가지고 본량이 좀 줄긴 줄었어요. 보는 양이.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죠. 국세기본법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좀 보면은 크게 지금 5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24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국세기본법 총론해가지고 크게 5가지 내용이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세징수법에 있던 내용 중에 국기법으로 온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양도담보 관련된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원래 국기법에도 있고 국징법에도 있었어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라는 게 양쪽에 이렇게 좀 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국기법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으로 몰려져 있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담보 설정자가 얘네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체납을 한 거죠. 국세와 체납처분비. 용어도 올해 좀 많이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서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을 전부 다 강제징수라는 표현으로 싹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체납처분비라는 표현이 이제 강제징수비라는 표현으로 싹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세나 양도담보 설정자가 국세나 체납처분비를 체납을 한 거죠. 양도담보 설정자의 재산으로 강제징수, 체납처분이라고 표현했죠. 작년까지는 체납처분을 징수해도 집행을 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했을 때. 그림 하나 좀 그려드릴까요? 그래도 국징법에 있던 내용이 이제 국기법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A라는 자가 있고요. A라는 자가 체납을 한 거죠. 체납을 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죠. 세금을 체납을 했어요. 내야 되는데 이제 독촉장 보내겠죠. 체납이라고 하는 표현은 납세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라고 하는 거죠. 납세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독촉장을 보내죠. 독촉장을 보내려고 하고 이렇게 독촉장 보내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압류 들어가죠. 근데 압류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압류하려고 했는데 이제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금 얘가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 전에 B라는 자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양도담보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토지를 B한테 이렇게 양도담보해가지고 이제 넘긴 거죠. 양도담보했다는 거는 형식은 양도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는 담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양도담보하고 돈을 빌린 거죠. 아무튼 양도담보했어요. 그때 얘를 우리가 양도담보 설정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실질은 담보잖아요. 그죠? 근데 형식은 양도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소유권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가 얘한테 담보를 제공하는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시키는 거죠. A에서 B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고 돈을 빌릴 때, 차입을 할 때 소유권 이전하고요. 나중에 돈을 갚게 되면 상환 시에 다시 B한테서 A로 소유권 이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은 담보죠. 근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빌린 거죠. 그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지금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형식적으로는 B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은 담보기 때문에 누구 건데요? 실질은 담보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실질은 얘 건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빌린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지금 소유권이 B로 넘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지금 체납해서 체납처분 들어간 거죠. 이제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올해부터는 강제징수라고 합니다.
강세 징수 절차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분명 실질은 얘 건데 형식적으로는 지금 얘 걸로 돼 있다는 거죠, 토지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뭘 못해요? 압류를 못해요. 형식적으로는 지금 얘 거기 때문에 압류를 못해요. 실질은 얘 게 맞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토지 실질은 얘 건데 형식적으로는 네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압류를 못하네. 그러니까 이 토지값의 토지의 가격, 토지가 지금 이제 10억짜리라면은 얘가 지금 거둬야 될 지금 금액이 12억이에요. 토지가 예를 들면 10억이에요. 그러면 물적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형식적으로 얘한테 가 있는 그 토지, 얘한테 가 있는 토지가 지금 10억짜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 10억을 한도로 해가지고 얘가 얘한테 돈을 대신 납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뭐를 보내냐면은 양도담보권자한테 네가 지금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는 실질은 얘 거고 얘 걸 내가 지금 체납 처분해야 되는 건데 너한테 가 있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납세 고지서를 보낼 거야. 이렇게 해서. 자, 이 표현도 좀 보세요. 올해부터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지 않고요. 납부 고지서라고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약간씩 다 바뀌었어요. 표현이. 납부 고지서라고 이름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얘가 납부해야 될 금액 징수에 먼저 얘한테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징수를 해야 되는데 요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럼 얘한테 양도담보권자는 이 물적납세 의무라고 해서 토지값을 한도로 해가지고 얘한테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토지값을 한도로 해가지고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얘한테 강제징수 들어갔을 때 이 토지 말고도 자산이 많이 있네. 그럼 그거 얘가 뭐 하면 되죠? 이쪽에서? 국가에서? 그거 압류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갔는데 징수를 하려고 했더니 징수가 부족한 거야. 없어.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부족해요. 이제 요건 자체가 얘한테서 그냥 압류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갔는데 얘한테 압류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해도 부족한 거죠. 그랬을 때 얘한테 찾아보니까 야, 너 양도담보 계약 맺은 거 있네. 그 실제는 네 거잖아. 근데 겉으로는 지금 네 걸로 돼 있으니까 네가 이 토지값을 한도해서 대신 납부해라. 이 대신에. 실제는 얘 거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라고 한다. 그죠? 이게 국세기본법에도 내용이 있었고 국세징수법에도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가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국기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양도담보 설정자. 그죠? 양도담보 설정자가 뭐를 체납했어요? 국세나 체납초음비를 체납한 거죠. 체납을 해서 국가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재산으로 강제 징수를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거죠. 집행하면 압류하면 끝나요. 근데 압류하려고 했는데 재산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징수 부족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징수 부족액과 토지값을 한도로 해서 양도담보권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그거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라고 한다. 그래서 얘한테 뭐를 보낸다? 얘한테 그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네가 세금을 대신 내놔. 납부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죠. 이 표현 잠깐 한번 해볼게요. 국세기본법 좀 공부를 어느 정도는 좀 했을 거니까 용어가 올해 좀 많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용어가 좀 바뀌었으니까 법인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죠. 이때의 신고 납부 기한을 법정 이 말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납세 고지서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이제 올해부터는 납세 고지서가 아니라 전부 다 납부 고지서 이렇게 보냈고요. 납세 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 납세 고지서 납부 기한을 이렇게 뭔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 납부 기한 있죠. 고지서를 보냈을 때 납부 기한을 이렇게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올해 이제 다 바뀐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표현들이 다 이렇게 독촉장도 독촉장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것도 결국 뭐가 되겠어요? 독촉장의 무슨 납부 기한? 지정 납부 기한 이렇게 표현이 이제 바뀌었고요.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매각, 청산의 절차를 거치죠. 이게 쭉 징수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그러면서 표현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체납처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고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제
강제징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작년까지는 체납처분비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강제징수비라고 이렇게 표현도 바뀐 거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일단 용어들이 좀 바뀌었으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바뀐 용어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보충적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또 알고 계시죠? 보충적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의무자한테 징수 부족액이 생겼을 때 납세의무가 생기는 보충적 납세의무자. 3명이 있죠? 어제 느낌이 국기법 이제부터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안 보고, 그죠? 보충적 납세의무자가 3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제2차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의무자한테 징수 부족액이 생겼을 때 제2차 납세의무 종류 4가지 있잖아요. 4가지.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있고, 그 다음에 출자자, 법인 해가지고 사업 양수인 이렇게 해서 딱 4명 있잖아요. 그죠? 제2차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이거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자. 양보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얘도 지금 양도담보 설정자의 징수 부족액이 생겼을 때의 납세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얘한테서 그냥 압류하면 끝난다니까? 근데 얘한테 강제징수했는데 부족한 금액이 생겼을 때 그때 양도담보권자가 토지값에 한도를 해가지고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담보권자 물적 납세의무도 무슨 납세의무자다? 보충적 납세의무자다. 그 다음에 납세보증인, 납세보증. 주된 납세의무인데 납세보증을 누가 한 거죠? 주된 납세의무자한테 징수사 부족이 부족하게 되면 납세보증인이 납세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래 우리가 이 3명을 보충적 납세의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된 납세의무자한테 징수 부족이 생겼을 때 납세의무가 생기는 그런 보충적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이 보충적 납세의무자한테도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된 납세 의무자한테 징수 부족이 생겼을 때 이 보충적 납세의무자한테서 이제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이게 납부고지서를 얘네들은 이 납부고지서에 납부통지서라고 했고요. 독촉적인 표현 대신에 납부최고라고 했어요. 납부최고. 독촉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올해는 통일을 시켰어요. 보충적 납세의무자도 뭐라고 하고요? 납부고지서라고 하고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충적 납세의무자도 독촉장을 보낸다. 표현을 통일시켰어요. 표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제 용어들이 좀씩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많이 바뀐 것들 미리 좀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용어 바뀌는 것들 겸사겸사 해서 아시겠죠?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강제징수라는 표현으로 싹 바꿨고 납부고지서라는 표현을 바뀌었고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바꿨고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명확하게 했고 이렇게 그리고 보충적 납세의무자들은 부르는 이름이 좀 달랐는데 다 통일시켰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무튼 용어들 바뀐 것들도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아무튼 또 돌아와서 자, 이렇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가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국기법에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국징법에 있는 내용 이제 거기 그 교재 보시면은 요건하고 효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 지금 보니까 종전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그 2개 점점 있죠. 양도담보 관련 물적 납세의무 해가지고 점점 있는 그 내용이 국징법에 있는 내용인데 올해는 그게 국기법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이 시험 과목이니까 출제될 수 있다. 예전에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성립하는지 지금 얘기해드린 거고 국기법에 하나 더 있었죠. 성립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게 성립을 하려면 첫 번째가 얘가 체납을 해가지고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강제 징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징수 부족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가가 얘에 비해서 우선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는 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담보 설정일, 양도담보 설정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담보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담보 채권하고 조세 채권은 날짜 싸움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야, 네 토지 내가 우선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토지에 대한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내가 세금을 내가 더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가 고지서 보낼 테니까 나한테 돈 네가 줘야 돼라고 하려면 얘가 우선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담보 설정일보다 얘가 체납한 이 국세 있잖아요. 그죠? 그 국세에 뭐가 더 빨라야 되겠어요. 네, 법정기일이라고 표현. 법정기. 조세 채권하고 일반 채권하고 우선순위 정할 때 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은 동순이기 때문에 날짜 싸움한다 이런 얘기들 막 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담보 채권이니까 담보 설정일과 이 체납한 국세 법정기일 중에서 얘가 우선권이 있어야 얘한테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요건, 이 양도담보권자 물정납세무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한 국세 법정기일이 양도담보에 대한 담보 설정일보다 더 빨라야 된다는 거죠. 빨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은 물정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얘가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그 당시에 얘가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금 누구 걸로 돼 있죠, 지금? 얘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납부고지 당시에 얘가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가 얘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형식적으로. 실제는 얘 거지만 형식적으로 지금 얘 걸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 그래야지만 양도담보권자의 물정납세무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한테 강제 집행 징수를 해도 징수 부족이 있어야 된다. 보충적 납세무니까. 두 번째, 얘의 법정기일이 빨라야 된다. 세 번째는 납부고자 하는 시점에 그 담보물, 그 토지가 양도담보권자의 소유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국기법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요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양도담보권자 물정납세무가 성립한다라는 얘기 말고 하나가 더 내용이 나온 게 국기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느낌은 좀 안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국기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얘한테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납부고자 하는 당시에 얘가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얘가 납부물을 지는 거잖아요. 납세물을 진단 말이죠. 근데 얘가 납세물을 안 지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토지가 납부고자 하기 직전에 이제 안 거죠. 곧 날라온다는 걸 아니까 얘를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누군가한테 아들한테 증여를 해버리거나 아는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나 누군가가 이거를 사가진 않겠죠. 이게 다 알거든. 이거 실질은 얘 거라는 거 알거든. 법률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증여해버리면 되죠. 얘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그래야지만 물정납세무가 있는데 그거 세금 안 내려고 양도나 증여를 일반적으로 하겠죠. 법률 행위를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뭐야 이거 분명히 얘 건데 실제는 얘 건데 네가 마음대로 법률 행위를 했네? 이게 아무리 담보 설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형식적으로는 얘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를. 그런데 누구를 해야 할 목적이었죠? 국가를 해야 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국가에서는 이거는 사회행위다. 나를 해야 할 목적으로 네가 이런 법률 행위를 한 거니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 행위를 이거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소송을 걸어야 돼요. 걸어가지고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누구 거니까 실제는 얘 거니까 얘가 우선권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얘가 우선권이 있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양도증여한 거는 나를 해야 할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서 그래서 이 행위를 취소시키고 그러한 다음에 이걸 다시 얘가 이제 징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시죠? 소송 걸면은 결론이 나는데 한참 걸려요. 너무나 확실한 것도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요즘 뭐 이렇게 사건 사고들 많잖아요. 와 진짜 나쁜 놈인데 이것도 되게 오래 걸려. 결론이 내리니까 이게 소송 걸어가지고 결론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얘가 지금 딴짓 할 시간을 주면 안 돼. 딴짓 할 시간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얘가 납부고지서 이쪽 다시 들어볼게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주된 납세무자나 부충 납세무자나 똑같이 납부고지서 보내가지고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보내게 돼 있죠? 독촉장 보내게 돼 있고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압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담보권자한테는 시간을 주면 안 돼. 시간을 주면 자꾸 제가 뭐 할 거니까 딴짓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한다고 그래요.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주면 자꾸 딴짓하니까 양도담보권자의 물정납세 의무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잖아요. 지금 양도담보권자한테 납부고지서 보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했죠. 시간에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때까지 납부 안 했어? 너는 독촉 절차 없이 바로 뭐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압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 의무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성립과 지금 금방 양도담보권자한테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한다. 시간을 주지 않겠다. 자꾸 시간을 주면 내가 딴짓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또 소송 걸어가지고 그거 다시 또 이거 취소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징수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죠? 많이 나오는 게 또 뭐 있었어요? 양도담보권자 납부고지에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뭐 없이 그렇죠.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압류한다. 그 다음에 국세 징수법에서도 내용 여기까지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나올 만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게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 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진법에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후에 납부고지한 후에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한테 확정적으로 귀속됐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잠깐 볼게요. 지금 얘가 양도담보를 설정했다는 얘기는 얘가 얘한테서 뭐 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 거죠. 지금 돈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담보를 어떤 형식으로 한 거죠 지금?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지금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한테 지금 돈을 얘 입장에서는 차입을 한 거지.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는데 그걸 양도담보를 지금 제공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납부고지를 했어요. 그럼 납부고지를 했고 납부고지 했으면은 이제 납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 기간이 납부고지 했고 납부기한까지 지금 기간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 상태에서 A가 B한테 돈을 뭐 해야 되죠?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돈을 지금 갚아야 되는 건데 딱 이 사이에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납부고지하고 이제 납부기한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 입장에서 납부고지 보내고 납부기한까지 사이에 돈을 갚아야 될 시점이 된 거죠. 돈을 갚아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얘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야. 얘가 돈을 안 갚은 거죠. 채무 불이행.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이제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담보를 설정했는데 돈을 안 갚았잖아. 이 사이에 갚아야 될 시점이 도래했던 거야, 사실은. 이 사이에.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이 토지는 소유권이 누구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실제 주인이 얘로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 한 후에요, 지금? 뭐 한 후에 지금? 양도담보권자한테 납부고지 한 후에. 납부고지 했어, 이미. 그러면 물적납세가 성립을 했거든요. 성립을 했는데 그 납부 기간까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닌지 얘까지. 세금대 기다려주는데 그 사이에 얘가 얘한테 갚아야 될 날짜가 이 사이에 있었던 거지. 그때 얘가 얘한테 돈을 갚지 않아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실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리는 거죠? B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가 얘기해요. 이거 이제 진짜 내 거다, 이제. 진짜 내 거기 때문에 나는 국가 너한테 안 주겠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한 후에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납부 고지한 후에 두 번째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으로 재산이 누구한테 확정적으로 귀속됐다고요? 양도 담보권자한테 확정적으로 재산이 귀속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 문구를 이해하셔야 돼요. 말이 어려운 말이라서 그래요. 뭐 한 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납부 고지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누구한테 그 재산이 확정적으로 귀속이 됐다고요? 양도 담보권자한테 그 재산이 확정적으로 귀속이 됐어요.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는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물적납세는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한 후에 한 거니까. 그렇죠. 납부고지를 한 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실제로 늦게 됐다 할지라도 납부고지 후에 그렇게 된 거니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물적납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이거는 국징법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국기법으로 넘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 있잖아요. 송달 지연 우리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송달 지연이 되면, 그러니까는 납부고지를 받았는데 납부기한까지가 14일이 채 안 남은 거지. 아니면 받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송달이 너무 지연돼서 받았는데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버린 거야.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송달 지연.
논문도 늦었기 때문에 송달 지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송달 지연으로 하면은 납부기한이 원래 납부 고지서에 있는 납부기한보다 더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다 국징법으로. 이제 납부와 관련된 모든 얘기들은 다 국징법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이번에는 볼 필요 없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 신청, 청구, 그죠? 납부, 통지에 대한 기한이 연장되잖아요. 그 중에 무슨 기한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또 국징법으로 이관됐어요. 납부만.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국기법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신고, 신청, 청구, 그 다음에 뭐 통지, 얘네들만 남아있는 거죠.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가 아닌 나머지 기한이 연장되는 거는 국기법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거는 국징법으로 이전이 됐다. 납세 담보, 또 납부와 관련돼서 담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국징법으로 이관됐다.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또 말 그대로 체납했을 때 명단을 공개하는 거니까 징수와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도 국징법으로 다 이관이 됐다. 그래서 걔네들은 볼 필요 없는 거고요. 반대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오히려 국기법의 양이 더 많아진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했다 해가지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아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납부기한 연장된 거 있잖아요. 그게 국세징수법에 징수유예라는 게 있었거든요. 걔하고 통합돼가지고 그쪽 국징법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법적 납부기한, 지적 납부기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 이거 이제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국징법으로 이관됐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4번에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포상금에 대한 얘기 잠깐. 이것도 이제 이 포상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포상금이 있죠. 포상금이 있는데 그 중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포상금 중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거는 누가 탈루한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상금을 이제 받는 겁니다. 탈세제보. 근데 요 탈세제보에 대한 보상금, 일단 기본적으로 탈세제보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금 자체가 누가 탈세했다라고 이제 신고했을 때 보상금 받는 거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탈세제보했을 때 포상금은 40억 원을 한도로 하죠. 그러니까 금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커요. 4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탈세제보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포상금을 지금 그 표 있죠? 그 표를 보시면 탈루세액이 얼마냐? 일단 탈루세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넘어가야 그다음부터 이제 포상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 포상금은 40억 원을 한도로 하고 포상금 거기 산식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금액 40억 원 넘어가면 40억 원까지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누가 탈루했다라고 신고를 했어. 그러면은 밑에 절차 한번 잠깐 볼게요. 포상금 지급 시기 밑에 탈루세액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탈루세액이 납부되고 심판 소송 등의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부가처분 등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내가 지금 신고했거든요. 신고하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이 탈세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내가 다 제시한 거야. 탈세했다. 그럼 조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탈루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탈루세액이 전부 다 납부가 되고 부가처분이 다 확정이 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두 납부가 돼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였었어요. 모두 다 확정이 돼. 다 납부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절차가 다 종결돼서 부가처분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분명히 엄청나게 탈루를 했는데 그 사람이 버티는 거야. 납부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잘. 나는 실컷 신고를 했는데 납부가 안 됐어요.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죠? 뭐를 못 받아요? 포상금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실컷 나는 신고를 다 했는데 확실해. 근데 걔가 막 버팅겨가지고 납부를 안 하고 있어. 작년까지는 모든 절차가 다 종결이 되고 확정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종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뭘 못 받아요? 지금 포상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올해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중간중간에라도
중간중간이라도 걔가 탈루세액 중에 일부분을 징수를 했단 말이죠. 국가에서. 일부분 납부했죠. 그러면 그 납부한 세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포상금으로 중간중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탈루세, 그 밑에 계정이유 나오죠?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도 뭐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 자체가 똑같아. 산식 똑같은데 탈루세액이 아니라 뭐로 돼 있죠? 탈루세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납부한 세액, 중간중간에 완납 안 해도 돼. 완납 안 해도 돼. 중간중간에 일부분이라도 납부하게 되면 그 납부세액의 일정 퍼센테이지,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탈세 제보하게 되면 이제 개정돼가지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납이 안 돼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니까 탈세 제보 유인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지급 절차도 바뀌었죠, 이제. 그죠? 그러면은 지급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국세청장은 부가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 그게 전체가 납부 안 돼도 돼. 전액이, 작년까지는 모두 납부가 됐어야 되는데 전액이 납부가 안 돼도 탈루세액 중에 일부분만 납부가 되더라도 제보자한테 자, 포상금 지급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관련 내용 통지를 하는 거고요.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지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전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탈루세액의 일부분만 납부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산식 똑같은데 탈루세액이 납부세액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까지 하더라도 국세통계센터에서 기초자료를 제공을 했었어요. 국세청에서 지금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기초자료 국세청에서 여기에서만 국세청에서 여기에서만 무슨 자료를 제공했었냐면은 기초자료라고 하는 것을 제공했단 말이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대로 있고 없어진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있고 추가로 표본자료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대로 제공하는데요. 추가로 표본자료라고 해가지고 걔도 또 제공을 추가로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건데 표본자료 공개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별 납세자를 직접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래요. 그러니까 이 기초자료만 제공했었는데 이거 중에서도 또 몇 개 샘플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건지 누구 세금인지를 거기에 적으면 안 되고 식별할 수 없어야 되고요.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초자료 중에 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표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또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또 표본 자료는 기초 자료 중에서도 샘플링 해가지고 만든 표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소득세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소득 금액, 항목별 소득, 세액 공제 금액, 과세 표준, 결정세액 등 소득 신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게 했고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수록 제공하거나 정부 통신망을 통해서만 제공한다. 이렇게 문서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자매체 수록하거나 정부 통신망을 통해서만 제공한다. 당연히 이게 표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비밀 유지 의무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 소득세에 대한 표본자료를 추가로도 제공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이게 뭐 논문 쓰거나 연구하거나 조세 연구원들 많이 있거든요. 연구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이게 이제 세법도 이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연구하는 자료를 쓸 수 있게 자료 제공을 요구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기초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그 중에 소득세에 대한 표본 자료만 따로 추출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납세 의무와 과세 및 환급에 대한 얘기인데 요것도 경정청구는 과다 신고 납부했을 때 나중에 경청구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 경과가 5년 이내에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죠. 우리가 경정청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경정 청구가 이제 일반적인 경정 청구가 있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한 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 그죠? 경정 청구. 일반적인 경정 청구가 있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가 있고 그 중에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원칙이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과다 신고 납부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한 자만 과다 신고 납부했을 때에 나중에 돌려주세요라고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죠.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돼 버린 거야.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줘가지고 그걸로 과세가 종결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5월달에 연말정산으로 종결돼 버렸으니까 5월달에 뭘 안 하죠? 내가 확정신고를 안 하잖아요. 확정신고 면제자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확정신고 면제자들 아시죠? 근로소득만 있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니까 확정신고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신고 안 했거든. 확정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확정신고를 안 한 거잖아.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 거니까. 안 했네? 근데 그 연말정산한 게 과다신고 납부가 된 거야. 회사에서 잘못 계산해가지고 과다신고 납부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돌려주세요라고 뭘 해야 되는 거죠? 경정청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안 했죠? 그리고 이걸 안 한 거야. 안 했잖아 지금.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못해.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확정신고 면제자야. 예를 들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야. 그런데 그 연말정산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그때 당시는 몰라가지고 그냥 5월달에 확정신고 안 했는데 제대로 된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과다하게 신고 납부가 된 거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었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게 해줄게. 경정 청구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신고 안 했는데도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이 경정 청구는 누가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연말정산 누가 해줬죠? 걔는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해주는 거죠? 회사가 나에 대한 연말정산 해준 거예요. 그죠? 원래 납세의무자는 지금 난데 연말정산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해줘가지고 낸 거잖아 지금. 다 정산해가지고 내줬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제신고하는 거냐? 아니면 근로자 있나? 원천징수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죠 지금? 회사. 응? 연말정산 해준 사람. 얘가 경제청구하는 거냐? 아니면 원천징수 대상자, 근로자. 내가 경제청구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지금? 누가 하는 거야 누가? 그런 것들이 핵심인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볼게요. 종전규정을 보겠습니다. 종전규정 보니까 그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어떻게 되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정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지금, 원천징수, 누가 하는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정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자가 원천징수 납세지 관할세 문제를 제출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 신고 안 했는데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확정신고 면제자가 있고, 여기에 얘네들도 있고 외국법인하고 비거주자한테 얘네들도 그냥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얘네들도 신고 납부를 안 하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도 그러면 경제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작년까지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면 원천징수 대상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요 규정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규정. 그게 작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정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자가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자한테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다. 그러니까 원천징수했던
원칙에서 의무자가 어려우면 얘가 직접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만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올해 생긴 건 뭐냐면은 보니까 이자 배당 등의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도 이자 배당 등의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 경정 청구할 때 또 원천 징수 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장한테 제출한다. 이게 명확하게 좀 된 거죠? 이자 배당 등의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 경청구할 때 이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어요. 이게 지금 생긴 거예요. 명확하게 없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장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얘한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도. 문구가 지금 명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기법에서 관할관청이라고 해가지고 얘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아닌 다른 세무장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것도 유효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또 꽃표시에 그런 말 나오죠. 그런 경정청구가 관할이 아닌 곳에 잘못 제출됐다 할지라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른 관할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관할 세무장한테 지체없이 송부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한테 통지하고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유효한 상태로 가는데 그래도 관할이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관할이 누구다. 원청인수 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이 된다. 그걸 명시한 것뿐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명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은 납부지원가산세 면제사유 추가에 대한 얘기예요. 납부지원가산세가 납부지원가산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 이때가 법정신고 납부기한이에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이때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안 했네. 그러면 이제 이날을 우리가 이제 법정 납부기한 납부 안 하면 나중에 납부고지 납부고지서에 지정납부기한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납부한 거죠. 그러면은 납부지원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렇게 납부일까지. 그래서 미납세 이때 이제 미납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납세액 이때 미납세액에 곱하기 일수. 이렇게 그죠? 하는데 요 기간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 기간은 그죠? 날수를 세지 않죠. 그러니까 납세 고지서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요 기간 동안에는 기간은 날짜 수를 세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요거 뺀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간 중에서 요걸 뺀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산세가 요거죠. 납세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잖아요. 이때 미납세액에 3%가 붙는 거죠. 납부지원 가산세가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두 개 합해진 게 납부지원 가산세.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납부지원 가산세가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의 경우에 면제가 되는데 거기 면제가 지금 쭉 적혀 있죠. 종전 규정에 면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는데, 그렇죠? 다른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을 때, 다른 사업장으로 납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공급자가 대금세 공제한 것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서 관할세무장이 매입세액을 결정 경정할 때, 이거 부가가치세법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그 내용은요, 이 납부지원 가산세 중에서도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납부지원 가산세, 그죠? 요게 면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전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게. 납부지원 가산세 면제는 아시겠죠? 요것만 면제가 되는 거다. 국기법 보시면 이제 거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추가로 생겼어요. 요거 면제시켜주는 거. 하나는 이제 이거 면제시켜주는 거에서 없어졌으니까 빠졌으니까 면제가 안 되고 다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걔가 지금 누구냐면은 거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사업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업자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어요.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구글이라든지, 그죠? 또는 또 애플이라든지, 얘들 뭐 이렇게 앱스토어 해가지고 거기서 앱 사면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다 국외사업자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뭐를 제공하고 있죠?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국외사업자예요. 그렇죠? 얘네들 이 국외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주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업자는 아닌데 얘네들이 세금을 지금 내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 안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 안 해요,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한테 근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금액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얘네들한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공부 안 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편 사업자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업자가 아닌데 워낙에 우리나라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으니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그렇죠? 국외 사업자들 대표적인 게 뭐 다 엄청난 큰 기업들 얘네들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나라 돈 많이 벌어가는데 부가가치세 내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어요. 그래도 잘 해야 안 해요. 잘 안 하겠죠.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뭐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간편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럼 간편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고납부를 했는데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네? 그죠?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없었어. 완전 우리가 의리죠? 재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신고납부 안 했어. 아유,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가산세도 부과 안 하고요. 제발 해달라고 해서 제발 이렇게 해달라. 이게 돼야지만 파악도 되고 막 하는 거니까, 제발 해달라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가산세도 부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화했어요. 이게 지금 거의 한 5, 6년 만에, 이거 너무 이제 굴욕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세 전부 다, 이제 가세 면제했던 거를 삭제. 그러니까 뒤에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바로 나오는데, 얘네들 이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들, 신고납부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면제에서 제외됐으니까 가산세를 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산세를.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면제에서 제외됐죠? 삭제. 나중에 뒤에 뭐에서도 삭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 안 했는데도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 안 냈었거든요. 그것도 또 삭제 해가지고 이제 가산세 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 이거는 이제 삭제됐고 여기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삭제된 게 있고 여기 면제되는 거 하나 추가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상속세 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했어. 상속 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 다 했거든요. 이렇게 다 했는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재산의 평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남긴 자산들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상속세를 내려면 이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거기다 세율 곱해가지고 상속세를 낼 거 아니에요. 상속세하고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예요. 평가.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내가 평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세금을 냈단 말이죠.
세금을 다 신고 납부를 했어요. 기한 내에. 상속세.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개월) 내에 신고납부 제대로 다 했거든요. 다 했어요, 나는. 그래서 다 했는데, 이제, 신고납부 했지만,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아시죠? 얘네들은 신고납부 제도가 아니잖아.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신고납부 하게 되면, 이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정부 부과 제도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신고로서 확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고한 걸 가지고요. 협력 의무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확정력은 없죠. 얘네들은. 신고 의무는 협력 의무일 뿐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9개월 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고납부한 금액, 이게 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좀 다 평가해가지고 신고납부 했는데, 이게 결정일 때 이 9개월 동안에 지금 뭐를 거쳤다고 거기 돼 있죠. 보니까.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이 평가했는데 금액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평가심의위원회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더니 내가 이때 평가했던 금액은 뭐 예를 들면 100억이었는데 평가했더니 아니네 너 120억이야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럼 이때 이제 결정명 견준해가지고 내가 100억에 대한 세금으로 해가지고 뭐 세율 20%로 가정할게요. 20억 납부했는데 그렇죠?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거야? 20%로 가정한다면 이제 그렇죠? 이걸 24억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20억 납부했는데 추가로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거야 이때? 그렇죠? 결정 결정해가지고 4억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때 과소신고 납부했네? 24억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20억을 납부한 거니까. 그럼 너 4억에 대해서 지금 뭐를 내야 돼?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 4억에 대해서 납부할 때는 나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제대로 다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에서 다 했는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된 거니까 그래 너 큰 잘못한 건 아니네. 너 뭐는 부과하지 않을게. 그렇죠. 이거는 납부지원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지금 들어온 거예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꼭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나중에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 경정했더니 금액이 더 늘어난 거야. 그래도 뭐는 내지 않게 하겠다?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말은 없냐면 뭐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신고도 잘못했는데 신고 불성실한세에 대한 면제는 없어요. 납부지원가산세에 대한 면제만 있는 거야. 뭐는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고 불성실한세는 내는 거고요. 납부지원가산세는 면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천징수 등 납부지원가산세. 이것도 표현을 이제 납부지원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원가산세. 이름이 바뀌었어요. 내용은 그대로고요. 이름만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 환급에 대한 얘기인데 국세 환급.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절차가 뭐예요?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경정청구. 내가 경정청구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과다신고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한 내에 돌려주세요라고 경정청구해서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확인해보니까 진짜 돌려줘야 되네 해서 결정하고 2개월 내에 그 다음에 30일 내에 환급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환급받을 수가 있죠. 또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내가 불복을 해가지고 납세고 날라왔는데 지금 경정청구랑 고지 후에 이제 불복을 한 거죠. 불복을 해가지고 이해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겨가지고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정청구를 통해가지고 환급받거나 아니면 불복청구, 행정소송 해가지고 거쳐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환급받거나 그러면 그때 환급받을 때에는 뭐도 붙는 거죠? 환급
가상금까지도 받는 거죠. 이자까지도 받는 거잖아. 환급 가상금. 우리 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환급을 받는데 지금 얘기한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환급받은 게 아니고요. 구충 민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구충 민원을 통해서 환급을 받은 거예요. 구충 민원이라고 하는 게 거기 이제 적혀 있죠. 납세자가 경정 청구나 불복이나 행정소송 등 이런 것들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에게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에요. 그리고 구충 민원이라 그래요. 요즘 납세자 보호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정 청구라든지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세무서장한테 직권으로 네가 이거 봐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네가 직권으로 이거 좀 세금 좀 돌려줘, 이거 잘못된 거잖아 라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구충민원센터라고 해가지고요. 납세자 권리 보호가 잘 돼 있어가지고 최근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경정 청구라든지 불복이라든지 소송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충 민원을 통해 가지고 환급받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도 환급할 수가 있어요. 관할 세무장이 직권으로. 아, 그러네요 하면서 환급해 준 거야. 구충 민원 해가지고 직권으로 이렇게 해서 환급을 해준 거죠. 그때 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 환급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 구충 민원을 통해 가지고 환급할 때는 이자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환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세 환급 가산금은 미지급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급 가산금은 이제 일수 곱하기 이자율이 이제 곱해지는 건데, 그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기예금 이자율, 연이자율로 지금 현재 연이자율로 지금 고시되어 있는 거는 정기예금 이자율로 고시되어 있는 이자율은 1.8% 연이자율로 얼마 안 되긴 하죠. 1.8% 1년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365분의 기간 곱해가지고 환급가산금 이자를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날짜 수 셀 거냐? 그걸 우리가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라고 하는 거죠. 기산일 해가지고요.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관련된 건데, 이쪽 기산일 관련해가지고 두 개나 바뀌어가지고 두 개가 바뀌었어요. 두 개가. 그 보실 때 거기 보면은 국기법, 국기령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국기법으로 바뀐 거는 이미 확정된 거고요. 국기령으로 한 거는 지금 시행령은 입법 예고만 된 상태라고 그랬죠. 2월 10일 날 확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개정이라고 한 자 괄호 안에 안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은 개정된 거고, 령으로 된 거는 지금 입법 예고로 올라온 거예요. 입법 예고된 거는 거의 90%는 그대로 통과가 돼요. 한 10% 정도 살짝 수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바뀌어요. 거의 대부분 그대로 통과가 되긴 하는데, 한 10% 정도는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2월 10일 날 확정되면 바로 한두 페이지를,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한 페이지나 뭐 많아봤자 두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그럼 바로 공지할 거니까, 학원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나 여기 다 공지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거기, 그 국기령이에요. 아무튼 근데 뭐 거의 대부분 확정될 거니까. 여기 이제 기산일, 계산이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바뀐 거냐면, 아까 우리 경정 청구해가지고, 경정 청구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이때 내가 납부를 했을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날짜수를 어떻게 세는 거냐면,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이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기산일이라고 하는 게 거기 적혀 있는 그 날에 다음 날부터 세는 거거든요. 기산일은. 그럼 내가 이때 납부를 할 때 환급 받는다는 거는 무슨 납부를 한 거죠? 내가 지금 과다 납부를 한 거잖아요. 과다 납부를 해가지고 이때 환급세액이 이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언젠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이제 결정이 언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끝나는 결정일 날이고요. 기산일은 이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결정일까지 이렇게 세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이자 계산할 때, 환급가산금 이자 계산할 때 납부일, 기산일이 납부일이 그날의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결정일까지 해가지고 날짜수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건데,
경정 청구를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 이제 과다납부 했어요. 지금 내가 이때. 근데 그걸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정 청구를 한 거야.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된 거죠. 응? 이렇게 이게 작년까지는 경정 청구해가지고 환급받을 때에는 날짜 수를 어떻게 내면 경정 청구일이 기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결정일까지 해가지고 날짜를 셌단 말이죠. 아니 지금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까 구축민원 통해 가지고 하는 건 어차피 환급 가산금이 없지만 아무튼 무슨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경정 청구해 가지고 한 거는 왜 이날부터 세냐? 잘못 낸다는 이날인데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지금 일자가 그죠? 이게 이번에 삭제. 그럼 경정 청구해 가지고 내가 돈을 돌려받을 때에도 똑같이 일반적인 경우나 똑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날부터 세겠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경정 청구일을 기산일로 했다니까요. 그럼 경정 청구일에 다음 날부터 세 가지고 결정일까지 셌는데 걔네들도 일반적인 경우나 마찬가지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센다는 거죠. 기산일을 바꾼 거예요. 이게 삭제돼 버렸어요. 그냥 삭제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간이 더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이자 계산과 똑같이 날짜 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 또 기산일 같은 경우에 신고 경정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 신고 결정 경정으로 이거는 일반적인 과혼합금이라고 표현하죠. 과혼합금의 경우에 경정 청구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이 과혼하고 실수를 해 가지고 잘못 낸 그날에 다음 날부터 날짜수 세는 걸로 이제 바뀐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과혼합금이 아니라 우리가 환급이라고 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과혼합금 있고 환급세액이 있죠. 차이가 뭐죠? 환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둘로 나눠지는 거죠. 과혼합금과 환급세액이 사실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과혼합금은 말 그대로 실수로 잘못 계산해가지고 잘못 낸 거야. 실수로 더 낸 거야. 그래서 돌려주세요 하는 거죠. 과혼합금. 얘는 실수로 더 낸 게 아니라 난 정상적으로 냈는데 환급세액이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중간에 납부를 했거든요. 법인세 중간에 납부를 했어요.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납부를 했단 말이야. 중간에 납부를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년 한다면 6개월까지 중간에 납부해가지고 8월 달에 신고납부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간에 납부세액으로 낸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나중에 1년 다 지난 다음에 1년 거 계산해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결손이 하반기 쪽에는 많아서 오히려 1년 걸 다 계산했더니 80억밖에 안 되는 거야. 중간에 얼마 냈는데 100억 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때 20억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실수로 많이 낸 거예요? 아니, 절차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는 거잖아.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고 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거고 처음에 낼 때부터 잘못 계산해가지고 잘못 낸 걸 뭐라고 하는 거고 과혼합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두 개를 좀 더 포함해가지고 환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환급이라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계산해서 잘못 낸 거야. 잘못 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는 경정 청구해가지고 돌려받는 것도 날짜는 무조건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겠다. 이제 이게 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과혼합금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환급세액에 대한 얘기예요. 환급세액. 난 절차대로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중간에 납부를 얘기했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납부세액으로 지금 많이 냈는데 나중에 다 해가지고 했더니 80억만 내야 된다면 100억을 중간에 낸 걸 빼는 거, 기납세액으로 빼는 거니까 얼마나 환급받을 세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20억 환급받을 세액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나 20억 돌려받으면서 그러면서 뭣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산금, 이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급 가산금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억 이거는 이제 환급세액인 거죠.
절차대로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억 돌려받을 금액이 생긴 거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 날짜수를 세는 거냐 해가지고 그죠? 그 나오는 거죠?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게 이날이 이제 예를 들면 신고기한이 이렇게 3월 30일이라면 이날부터 며칠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30일이 지난 날. 지난 날이니까 언제가 되는 거예요? 딱 30일이 되는 게 4월 30일이고 지난 날이니까. 30일이 지난 날. 30일이 지나야 된다니까, 하루 더. 그러니까 며칠, 5월 1일부터, 이날이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30일이 지난 날이니까 해가지고 환급 받을 때 이거를 국가에서 늦게 주면, 이 안에 주면은 이자 안 줘도 되는 거고요. 이 안에 주면. 요거 지났는데 나중에 환급해 준 거야. 환급해 주면은 요 기간 동안 이렇게. 요 기간 동안 해가지고, 가산금 해가지고 받는 거죠. 근데 기산이 요 날부터 해가지고, 요 날에 5월 1일에 다음 날부터 세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제대로 신고를 했는데도 환급세가 생겼을 때는 기산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30일이 지난 날. 30일이 지난 날이 되는 거고, 그날이 기산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날의 다음날, 그 기산일에 이제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때 환급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건 뭐냐면은요, 이게, 내가 신고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무조건 30일이 지난 날이었거든요. 신고 절차대로 제대로 했는데 환급 받을 게 생겼는데 그게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조교환급은 조교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며칠에 받게 돼 있죠? 15일 내, 그렇죠. 15일 내. 그러면 걔는 30일이 지난 날부터 세는 게 아니라 조교환급은 법상 부가가치세법에서 조교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내에 조교환급하게 돼 있는데, 그죠? 15일이 지났는데 안 주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일 지난 날부터 붙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돼 들어온 게 뭐냐면, 세법에서 환급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환급기한이 정해져,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거기 밑에 3개가 나와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1번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뭐죠? 조교환급이죠. 조교환급 신고기한 이후에 15일, 조교환급 신고기한 후 15일 내에 조교환급 받아야 되는 건데, 그 15일 내에 지금 돈을 못 받게 되면 그 15일이 지난 날부터 이자 계산한다는 거죠. 30일이 지난 날이 아니라, 그죠? 조교환급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조교환급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며칠 내에 환급 받게 돼 있어요. 조교환급 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내에 받게 돼 있으니까 조교환급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부터 날짜수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30일이 지난 날이었었거든요. 무조건 30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어차피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 환급은 똑같이 30일이죠. 그러니까 걔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는 문제가 되죠? 조교환급은 문제가 되는 거지. 30일이 아니라 15일 내에 환급받게 돼 있으니까. 그날이 지났는데도 환급 못 받았네? 그럼 그때부터 이자가 붙어야지. 근데 왜 30일이 지난 날부터 이자가 붙느냐? 그동안 쭉 잘못돼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3가지 있는데 1번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조교환급하고만, 그것만 공부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7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7번은 별로 7번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8번에, 그 인지세에 대해서는 납부지원가산세가 그냥 무조건 인지세는 특이해요.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원가산세는 인지세 무조건 3배거든요. 3배? 300%. 국회법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차등 적용하는 걸로 해서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인지세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200%, 6개월 초과하면은 그때부터 300%로 하겠다 해가지고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원가산세 차등 적용하는 걸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아까 얘기했던 거다. 간편 사업자. 아까 우리 간편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얘기했었죠.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원래 우리나라 사업자가 아닌데 간편 사업자 등록 제발 해달라. 그렇게 하게 하고 너네들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도 안 물리게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유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도했는데 이제는 국내 사업자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신고 납부 안 하면 이제 면제해줬던 거 가산세 전부 다 내라. 그 가산세 면제가 삭제됐어요. 면제가 삭제돼서 이제 가산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유용을 공급하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간편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사업자들 이제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다 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에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신고 불손해 가산세하고 납부 불손해 가산세하고요. 아예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더 들어왔는데 내용 보세요. 가산세 면제 당연한 거거든요. 세법 해석 회신에 따라서 신고 납부했는데 나는 분명히 세법 해석에 따라서 이게 이 법이 어렵다 보니까 해석이 되게 많거든요. 질의회신하고 해가지고 구세청의 해석에 따라서 신고 납부를 다 했더니 그랬더니 나한테 잘못했대. 나중에 잘못했다면서 그 해석에 따라 가지고 신고 납부 100억 했는데 아니래. 그 해석이 잘못된 거래. 해석은 언제나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 너 120억 내야 된대. 그래 나한테 20억을 더 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처음에 120억을 했어야 되는데 100억만 했는데 그 100억을 낸 이유는 세법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120 내야 된다면서 20억에 대해서 덜 낸 거니까 신고 불손해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를 내라.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나는 해석에 따라서 했는데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당연히 뭐가 면제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가산세가 면제가 되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두 번째. 그다음에 내가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토지가 수용당해가지고 그런 토지가 수용됐거나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가지고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야. 그런 경우에 지금 내고 싶은데 지금 그게 국가의 토지가 수용당했거나 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은 걔네들도 이거는 국가에서 수용해가지고 네가 지금 낼 게 없어진 거니까 가산세 면제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가산세 면제해줘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들어온 거는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득세랑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랑 연결되는 거라서 소득세, 의료비 세액 공제. 우리가 의료비 세액 공제하면 의료비를 지출을 했어.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그 지출한 금액 1, 2, 3번으로 나눠가지고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이렇게 하고 그죠? 난임시술비 20% 가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특정 의료비 본인에 대한 거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을 위한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희귀성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가 2번에 가고 3번이 1, 2 외에 일반적인 의료비죠? 3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두 중에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 2외의 의료비가 없거나 금액이 작으면 1900에 3% 빼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상태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요 금액이 여전히 이 3번이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이 2번까지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마이너스라면 거기서 1번에서 뺀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잖아요. 그러면 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언제 받는 거냐? 의료비를 지출한 해에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의료비 세액 공제는 1번, 2번, 3번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의료비를 지출한 사업연도 지출한 과세연도에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실손의료보험 해가지고 내가 의료비를 지금 500만 원 냈거든요. 근데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실손의료보험이라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500만 원 냈는데 그 중에 4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은 거야. 그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100만 원이니까 실손의료보험이라 해가지고 보험금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차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의료비 지출한 게 500만 원인데 내가 실손의료 보험금을 받은 거야. 실손의료 요즘 다 실손의료 보험금 그럼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얘는 올해 받았는데 이거는 2020년도에 받았는데 보험금을
이렇게 수령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2020년도에 아직 보험금을 내가 청구는 했을까? 바로 청구하거든요. 청구는 했는데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지금? 보험금 못 받은 거지. 이게 연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 2020년도에는 의료비세액 공제를 일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금 아직 안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의료비에 얼마를 집어넣겠어요, 지금 당연히. 2020년도에 의료비세액 공제 받을 때는 의료비에 얼마를 집어넣고 받겠어요. 500만 원 집어넣어서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21년도에 돼가지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네? 그럼 원래 사용을 받았다면은 500이 들어갔던 게 아니라 얼마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100만 원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5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얼마가 됐어야 되는데 400 빼가지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았어야 되는 거니까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500이 아니라 100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었지. 그때는 몰랐어가지고 이제 500으로 해가지고 5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거지. 과소신고 납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걸 받게 되면은 이거를 이해로 다시 어떻게,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그동안은 규정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규정이 그동안 없어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이거는 2021년도에 의료비도 낸 거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그냥 빼자라고 하는 설과, 아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의료비를 내가 받은 거니까 이거를 이때로 돌아가가지고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과소신고 납부가 된 거니까 지금 너무나 많이 공제를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2020년도로 돌아가서 다시 100만 원을 바꿔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세금을 더 추가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신고라고 하죠? 수정신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에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해라 라고 명확히 나온 게 뭐 하라는 거죠, 지금? 수정신고 하라는 거야. 이것도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득세에서 공부했던 실손의료 보험금은 의료비세액 공제 시에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이것만 공부했었던 거고, 실제 실무에서는 이 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수정신고해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일일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때 2021년도에 또 다른 의료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빼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이제 무슨 신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수정신고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정신고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 얼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제? 500만 원이 아니라 의료비 1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정신고 했더니 세금이 더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될 세액이 생기는 거죠? 얼마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만큼 추가 납부세액만큼 내가 그때 당시에 신고 납부를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추가 납부세액 이렇게 내야 되고, 그리고 신고 납부를 잘못한 거니까 뭐를 또 내야 되고, 지금 내가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죠. 이게 시점이 달라가지고 생긴 일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가산세도 무슨 가산세를 내야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내야 되는 거를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면제.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문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구를 보세요.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달라서 보험금 수령 후에 종전 의료비세액 공제를 수정신고하는,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가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었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때로 돌아가서 500이 아니라 이때 400으로 400 빼가지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료비세액 공제를 계산해라. 무슨 신고해라? 그러니까 이제 수정신고해라. 그러면 수정신고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길 거고 그것만큼 신고 납부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추가 납부세액 내면서 그러면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냐? 이거 대신 면제시켜줄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그때 수정신고할 때는 가산세가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납부지원 가산세 다 면제되는 거예요. 다. 개념 이해되죠 지금?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의 진행사항 등 통지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그 경정청구를 했어요.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정 및 경정을 해야 돼요. 2개월 내에. 그죠?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라고 경정 청구하게 되면은 그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돼. 결정 및 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할 세무장이. 그래서 2개월 내에 결정 및 경정을 해가지고 통지할 의무가 있어요. 그죠? 경정 청구. 그래서 이때 경정 청구하게 되면은 2개월 내에 결정 및 경정해야 되고요. 결정 및 경정한 거를 경정 청구인한테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얘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추가된 거예요. 여기 이거 원래 있는 거고 결정 및 경정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죠. 이날 만약에 결정 및 경정 해가지고 통지가 없네? 통지가 없으면은 통지 없더라도 뭐 한다고요?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등의 조세 불복이 가능하다. 했는데 통지가 없더라도 이때 바로 불복이 가능하다. 뭐 이런 규정은 원래 있었던 규정이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 생긴 건 뭐냐면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 통지를 하면 되는데 결정 및 경정의 통지죠. 그러니까 결정 및 경정의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 결정 및 경정을 못 하겠는 거야. 명확하게 과세관청에서 돌려주세요 했는데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거 딱 결정을 못 하겠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정 및 경정의 통지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통지라도 하라는 거냐면 이번에 생긴 거예요.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할 때 계산이 안 돼 이게. 너무 복잡하네. 계산이 안 돼가지고 2개월 내에 처리가 안 되네. 그러면 진행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2개월 내에 지금 다 못했고 저희가 이런 어려움으로 지금 얼마를 돌려줘야 될지 계산이 명확하게 안 됐고 그리고 불복 2개월 내에 통지가 결정 경정의 통지가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다 너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내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통지를 못하게 되면 이번에 생긴 거는 뭐냐면 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 못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진행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못했고 당신은 앞으로 내가 결정 및 경정의 통지가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내 통지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안내 통지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추가로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이게 없으니까 통지 없더라도 불복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통지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불복 청구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을 안내해 준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 더 생긴 거죠. 결정 및 경정의 통지를 못하게 되면 진행 상황과 불복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납세자 권익 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앞부분을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에 뭐 금방 가요. 이렇게 두꺼워 놀라지 마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오늘 할 수 있으니까 목표는 아무튼 오늘 점심 1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2시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 총 6시간 동안 다 하려고 하거든요. 5시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끝낼 수 있으니까 너무 잠깐 쉬었다가 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